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평범한 하루,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식물인간이 된 아들, 그리고 차가운 며느리,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의심. 오늘 당신이 보게 될 이야기는 사랑과 진실, 복수와 이별에 대한 조용한 전쟁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68세 정희의 기고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참 많이도 내리더군요. 대문 앞 화단에 물이 고이기 시작할 무렵 저는 늘 하던 대로 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꽃잎에 맺힌 빗방울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는데 그게 무슨 전조였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참 생경했습니다. 마치 제 일상이 아니란 듯이 무심코 받아든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 어머니 되시죠? 지금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머리로는 뭔가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가슴은 숨부터 멎어버렸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은 젖고 손은 떨렸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숨을 제대로 쉬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먼저 와 있더군요. 아니, 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를 보고도 뭐라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했지만 차분함을 넘어 너무 조용했습니다. 눈도 붉지 않았고 손엔 여전히 핸드폰이 들려 있었죠. 전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뇌 손상이 광범위합니다. 자발 호흡은 있지만 의식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깨어날 확률은 낮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하나하나 돌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이미 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로 들어가 보았을 때 아들 승현이는 말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조용한 숨소리, 기계 소음에 가려진 심장 박동.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눈물샘을 건드렸습니다. 엄마 왔다. 승현아, 엄마 왔어. 엄마 왔으니까 눈 좀 떠보자. 승현아. 하지만 제 아들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거기 그렇게 누워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유리병 속에 갇힌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병실에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회의가 있다며 나가고 통화를 하다 사라지곤 했죠.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일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는 슬프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서 매일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나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한 장의 종이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로선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스스로 깨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장기적으로 연명치료 여부를 가족들과 논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식물인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종이 위에 글씨가 물에 번지듯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연명치료 해주세요. 사람만 있어도 돼요. 제 아들이잖아요. 포기 못해요. 그날 밤 저는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그렇게 오랫동안.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아들 힘내자. 제발, 제발 깨어나줘. 그 순간 문틈 너머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지연이가 병실 문 밖에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어느새 제 손엔 늘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고 병실 안제자리는 창가 옆 의자였습니다.
아들 승현이 얼굴은 늘 고요했지요. 고요하다는 말이 슬프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어요. 호흡은 안정적이지만 뇌파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지연이는요. 그 아이는 어느 날부턴가 병실에 오는 걸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 때문에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회사를 쉴 수도 없고 저보다도 훨씬 어린 사람이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병실에 잠깐 들렀다가 말없이 가버렸습니다. 앉아 있더라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거나 한 번은 제가 슬쩍 말해봤습니다. 지연아, 승현이 손 한번 잡아줘. 당신 손 느끼면 좋아할 거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승현이 손등을 몇 초간 쓰다듬다가 곧 손을 떼더군요. 눈빛은 뭐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슬픔도 안타까움도 두려움도 아닌 어디에도 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승현이 중학교 입학하던 날, 대학 졸업식 날, 지연이와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도 나왔지요. 사진 속에 그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병실에서 보던 침묵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병원 간호사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보호자분이 퇴원이나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해보자고 하시는데요. 혹시 상의해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가요? 지연이가요? 네, 지연님께서 담당 선생님과 면담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듯이. 저는 바로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애써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요양병원으로 옮기자는 말 정말 네가 한 거니? 네, 어머니. 지금 중환자실에 계속 두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환경도 안 좋고요. 전담 간병인 있는 곳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상의해서 결정해도 되잖니. 왜 나한텐 말도 없이. 제가 보호자니까요.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호자니까. 그렇지요. 법적으로는 지연이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10달 품었고 28회를 함께 살아냈습니다. 그 시간은 서류 한 장보다도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승현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연이 말이 맞다고 느껴지니? 내 마음도 네 얼굴도 나는 다 기억해. 엄마가 널 지킬게. 네가 깨어날 때까지 절대 아무도 널 멀리 못 데려가게 할 거야. 창밖에서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아니 누군가에게 들리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연이, 대체 너 왜 이렇게 차가운 거니? 승현이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있는 그 아이의 표정을 저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표정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뭔가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른 척 넘겼었지요. 이제는 넘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연이는 거의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오더라도 아주 늦게, 아주 짧게 다녀갔습니다.
한밤중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에 다녀가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느님이 일이 아주 바쁘신가 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는 척 했을 뿐이죠. 근데요, 그렇게 사라지던 지연이가 어느 날 아주 잘 차려입고 병실에 들어오더군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블라우스의 외투, 그리고 발끝까지 다려진 슬랙스. 향수 냄새까지 났습니다. 어디 다녀오는 길이니? 저는 그렇게 물었고, 지연이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 있었어요. 중요한 자리라서요. 그래, 그런 자리에선 말끔해야지. 웃는 말투였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깨어날 수도 영영 못 깨어날 수도 있는 이 상황에 그렇게 말끔히 차려입고 회의에 간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승현이 곁에 잠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러곤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눈 안 뜨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 그냥요.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깨어나도 예전 같지 않을 거잖아요.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의 말과 행동이 모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말투, 작은 눈짓, 미소의 방향까지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승현이 표정이 자주 굳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 때 집에 와도 말수가 적었고 지연이는 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대화에 잘 끼지 않았죠.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면 승현은 늘 어색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잘 지내지. 그 말을 저는 그저 평범한 대답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도움을 청하는 신호였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사고가 나기 하루 전 밤, 승현이 제게 전화했었습니다. 엄마 혹시 내일 시간 돼? 잠깐 볼 수 있어? 그때 저는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더니 또 그냥 할 말이 좀 있어서. 승현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말이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던 걸까요? 혹시 그 아이가 지연이와 관련해서 뭔가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시끄러워집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말이 자꾸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눈 안 뜨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토록 담담할 수 있다는 게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처럼 대할 수 있다는 게 지연이의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눈빛 속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아이는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그날도 병원에서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와 습관처럼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핸드백을 무릎 위에 얹어둔 채 말없이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 네, 이사님. 잠시만요. 밖으로 나가서, 네.
지연은 통화 버튼을 누르며 핸드백을 의자에 두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핸드백이 걸려 있었고 그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전 그걸 처음엔 보지 않으려 했어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서 떨어진 무언가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 지연이 핸드백 속에서 떨어진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 그 사진 속엔 지연과 어떤 남자가 서로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고 그 배경은 승연이 사고가 나기 이틀 전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남자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니 그 남자는 승연이 친구 대학 시절 자주 놀러왔던 창민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땐 단지 친구라고 소개받았지만 그 사진 속 표정은 결코 그냥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른 사진을 주워서 다시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지연이 돌아오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자리에 앉았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 사진이 핸드백 속에 있었던 걸까요? 지우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그냥 늘 가지고 다닌다는 건 그 사람을 매일 떠올린다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문득 사고가 나던 날, 지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눈 안 뜨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의 의미가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가슴 깊이 알 것 같습니다. 지연은 사고 며칠 전부터 다른 남자와 있었고, 그 남자가 승현의 친구였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불행이 아닌 의심할 만한 사건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만의 의심이 아닙니다. 증거가 생겼고, 진실에 가까워졌고,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지연아, 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승현이가 눈을 못 뜨는 게 다행이라고? 아니, 눈을 뜨는 순간 넌 네가 감춰둔 모든 걸 들키게 될 거야. 지연의 핸드백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이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친구 창민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연과 어깨를 맞댄 채 미소 짓던 그 남자. 승현이 대학 시절 자주 데리고 왔던 친구, 아들 친구 창민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건 아닐 거야. 수십 번 되뇌어 봤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아주 깊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놓쳤던 모든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물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사고 며칠 전 병원에 왔을 때 입고 있던 회색 코트. 그 코트 주머니에서 무심히 꺼낸 주차권. 그날은 분명히 병원에 바로 왔다고 했는데 주차권은 도심 한복판 카페 이름이 찍힌 곳이었죠. 그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단순한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비밀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승현의 손을 잡지 않았던 날, 그녀가 병원에 와서 의미 없다는 말을 했던 순간, 그녀가 승현의 장례식장을 미리 상상하듯 말하던 그날의 표정까지, 그 하나하나가 무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계산된 거리두기였고, 그 거리감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떠난 자의 냉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제가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인 제가, 승현이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던 제가,
그 아이의 불안도, 외로움도, 그 속에 금 가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것. 한편으론 제가 더 나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고 나기 하루 전, 승현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 아이는 저에게 무언가 털어놓고 싶어 했을 겁니다. 엄마, 혹시 내일 시간 돼? 잠깐 볼 수 있어? 지금도 그 말이 선명하게 귀에 맴돕니다. 그땐 그냥 바빴습니다. 미용실 예약이 있었고, 내일 모레 봐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아이의 마지막 전화였어요. 그날, 그토록 이상한 눈빛으로 전화를 끄는 아들. 지금 생각하면 그 목소리는 살려달라는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듣지 못했고, 외면했고, 지금에 와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연이 혼자만의 죄가 아닙니다.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싸우고 있을 때 저는 멀리서만 걱정했고 괜찮다는 말에 쉽게 안도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연의 비밀을 밝혀야 합니다. 그녀가 창민과 어떤 관계였는지, 사고 전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그 시간, 승현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일부러 그를 그 길 위에 서 있게 만든 건 아닌지, 생각이 그 지점까지 다다랐을 때 몸이 떨렸습니다. 사고라는 말이 어쩌면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지연의 눈빛이 자꾸만 그쪽으로 저를 밀어넣습니다. 그 아이는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말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제가 찾아내야만 합니다. 아니요. 찾아낼 겁니다. 창밖으로 흐린 햇살이 비추는 오후, 저는 문득 그 아이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창민. 승현이 대학 시절 친구. 자주 집에도 놀러 왔었고, 명절 전에 함께 송편도 빚어 먹던 사이. 당시엔 참 인상 좋은 청년이라 생각했죠. 웃는 얼굴에 예의도 바르고 지연이랑도 잘 어울리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웃음을 떠올려 보면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불쾌합니다. 그 청결한 웃음이 뭔가 감추기 위해 만든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창민의 연락처를 수첩 속에서 꺼냈습니다. 승현이 생전에 적어둔 주소록 한 귀퉁이에 창민 공학과라고 적힌 낡은 번호. 용기 내 정희야, 아무 일 없었다면 그냥 옛 친구의 안부 묻는 전화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하지만 어렴풋이 익숙한 어투. 창민이니? 네, 누구? 어머니, 승현이 어머니시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그냥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시간 좀 괜찮을까? 잠깐 얼굴 볼 수 있니? 그 아이는 짧은 침묵 끝에 네,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이 사진 속에 나왔던 그 도심 근처 카페 벨로체. 창민은 변함없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차림,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여전히 모범생처럼 조심스러운 태도.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그래, 네 마음도 알겠구나. 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표정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죄책감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 차이는 표정 하나로 구분되거든요. 승현이가 사고 나기 전날 너랑 통화한 적 있어? 저는 가볍게 꺼낸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창민의 반응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전날이요? 아니요. 전 그때 출장 중이었어요. 지방 쪽으로. 거짓말. 그건 분명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면 지연이 가방에서 본 그 사진,
카페 벽면과 창밖 간판까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바로 이 카페였습니다. 그날은 사고 나기 이틀 전. 창민은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도 지연과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랬구나. 요즘 지연이랑은 연락하니? 아니요, 자주 보진 않고요. 병문안도 한번 갔다가 좀 그렇더라고요. 뭐가 그래? 저는 처음으로 창민의 눈을 제대로 마주봤습니다. 그 아이는 약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고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연 씨가 좀 차분하잖아요. 전 너무 감정적으로 돼서 같이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상식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감정이 없다는 걸. 그리고 감정이 없다는 건 죄책감도 없다는 의미라는 걸. 카페를 나서던 길.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벽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한 눈, 굳은 턱선, 그리고 아주 오래된 분노.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연과 창민. 이 두 사람 사이엔 숨겨진 과거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도나 감정이 아닙니다. 사고와도 관련된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비밀을 정확히 파고들어 빛 아래 꺼내놓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어머니였는지 보여줘야겠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창민을 만나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연과 자신은 연락하지 않는다고, 병문안은 잠깐 다녀갔다고 말했지만 그 거짓말이 너무 익숙한 말투로 흘러나왔다는 것이 제 가슴을 더 세차게 쳤습니다. 한두 번 해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연습된 거짓말.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저에게.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지연은 없었습니다. 최근엔 자주 보이지 않습니다. 병문안을 이유로 혹은 회의를 이유로 빠지는 날이 많아졌죠. 간호사실 옆 대기용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요?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무슨 문서 때문에 보호자 동의서 다시 작성하러 왔다고 했는데. 간호사분 두 분이 조용히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연이 뭘 작성했다고요? 무슨 문서였어요? 제가 슬쩍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조금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연님이요. 그날 병원에서 사고 당시 응급 출동 기록 복사본 요청하셨어요. 뭔가 보험 처리 관련된 일이셨던 것 같아요. 보험 처리요? 네, 구조 기록서 요청도 함께 하셨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 아이가 지금 그걸 확인하려는 걸까요? 보험 구조 기록, 응급 출동 경로. 정희야, 잘 생각해. 지연은 뭔가를 미리 확인하고 있어. 그게 들키면 안 되니까.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정리라기보단 지우기에 가까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간호사 한 분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혹시 구조 기록이나 사고 당시 서류 같은 거 저도 열람할 수 있나요? 보호자 동의가 있거나 경찰 쪽 공식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때 문득 머릿속에 하나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정해철 경위. 남편 친구였던 분. 지금은 은퇴하고 동네 파출소에서 자원봉사 겸 근무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적 있었습니다. 해철 씨, 요즘 뭐 하시나? 바로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의 사고를 이야기하며 보험사고 처리가 복잡해서 좀 알아봐야겠다고 자연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해철 씨는 약간 놀라더군요. 그날은 음주도 아니었고 단독 사고라고 정리된 걸로 아는데 뭐가 걸리는 게 있으셔? 그게 그냥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아이가 사고 나기 전에 불안해했거든요. 혹시라도 블랙박스 기록 같은 게 남아있으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기록이 삭제됐다는 보고가 있던데요. 네?
보통 그런 단독 사고면 불박은 형식적으로라도 수거해두거든요. 근데 승현이 차량은 블랙박스 SD카드가 빠져 있었어요. 처음엔 충격 때문에 튀어나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사님들 사이에서 얘기 돌았대요. 누가 빼간 것 같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 그 아이가 사고 후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차 안에 들어갔다고도 했습니다. 왜 차 안에 들어갔을까요? 왜 블랙박스가 사라졌을까요? 이건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결정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의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엄마가 꼭 밝혀낼게. 이게 그냥 운명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일이었는지.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습니다. 그건 원한이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아이를 대신해 해야 할 도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편함에서 유난히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S생명보험, 받는 사람 이름은 김지연. 지연이 앞으로 왜 우리 집으로? 고개를 갸웃하며 처음엔 식탁 위에 올려두기만 했습니다. 결혼 후 초기에 주소 정리를 안 한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별일 아닐 수 있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눈길이 자꾸만 그 봉투를 향했습니다. 그녀가 요즘 보여주는 이상한 눈빛, 승현이 사고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그 말투, 그리고 며칠 전 병원에서 떨어졌던 그 사진 한 장. 마치 그 모든 것이 이 봉투 하나로 서서히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손이 갔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박힌 굵은 제목, 계약자 확인 및 보장갱신 안내. 그 아래 쓰인 글자 하나하나가 제 눈앞에서 얼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피보험자 이승현, 수익자 김지연, 가입일 2021년 6월 12일, 총 보장금 4억 5천만 원, 사망 시 지급 포함, 질병재해 특약 가입.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진짜였는진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슬픔이 화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사고 날짜는 7월 12일, 정확히 가입일로부터 딱 한 달 후. 그 아이가 이 보험을 왜 들었는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 주말 지연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정갈한 말투로, 상냥한 어투로. 승현이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 간만에 내 얼굴도 보고 싶고 같이 밥 한 끼 하자 지연아. 지연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비가 그친 후 조용히 현관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집. 이제는 지연에게 낯설지 않은 공간.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반찬 많이 못했어.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은 했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식사는 평온했습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오갔고 지연은 예의 바르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을.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꺼냈습니다. 이거 내 앞으로 왔더라. 우리 집 주소로. 지연은 순간 눈을 떴다가 이내 억지 미소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아마 주소 변경이 안 됐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말이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험은 왜 들었니? 지연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남편 일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로 불안했거든요. 불안해서 사망보험을 들었구나? 그것도 사고 나기 딱 한 달 전에.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설명되지 않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뭐가요? 승현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제 깨어나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다 말해줄 테니까 정확히 누구랑 있었는지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안에 담긴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이야. 네가 승현이 옆에서 무슨 얼굴로 앉아 있었는지 사람들한테 하나씩 보여줄 거야. 이 봉투부터 시작해서 그 순간 지연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두려움이 스며든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창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공기는 무거웠지만 그게 오히려 숨 쉬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승현아, 엄마 이제 시작했어. 조용하게,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가 다시는 태연한 얼굴로 살아갈 수 없도록. 병원에서 돌아오던 저녁, 저는 파출소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망설임도 있었지만 지금 이 발걸음을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요청했습니다. 정혜철 경위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정희예요, 이승현 어머니.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해철 씨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빛. 하지만 제가 손에 든 서류와 사진, 그리고 지연과 창민의 관계를 설명하는 메모를 보여주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 확신까진 못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되질 않아요. 제 아들이 말 못한 채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움직이려 해요. 해철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 의뢰 접수해 드릴게요. 사고 당시 차량 주변 CCTV, 창민이의 알리바이, 지연 씨와의 통화 기록까지 합법적인 범위에서 우리가 요청해 볼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승현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드디어 움직였어. 이제 네가 말하지 못한 걸 엄마가 대신 말할게. 며칠 뒤 수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교통사고 관련 재조사. 하지만 내막은 달랐습니다. 조사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사고 전날, 지연과 창민은 같이 있었고, 그 카페 CCTV에는 둘이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창민은 지방 출장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기지국 위치 기록은 서울 중심부, 사고 장소와 불과 몇 블록 거리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지연의 통화 기록 속엔 사고 전 창민과의 통화 내역이 있었고, 그 시간은 승현이 집에서 나서기 불과 20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험 가입. 가입일은 사고 발생 정확히 한 달 전. 정황상 승현에게 아무 알림도 없이 지연 단독 명의로 체결한 것이었고, 금액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특약까지 포함된 고위험형 사망보험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이 정리되자 경찰은 지연과 창민에게 비공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둘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창민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날 지연이가 그 사람 좀 겁먹게 만들자고 했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 그저 그 말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인 사고 유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압박과 심리적인 조작, 그리고 사고 이후 증거 은폐와 보험 목적성은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검찰은 보험 사기 미수, 중대한 정보 은폐, 고의성 의심에 의한 특수 협박죄 적용 가능성을 두고 본격적인 기소에 착수했습니다. 지연은 직장을 잃었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희 앞에서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친 날,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 왜 울었는지 몰랐겠지만, 엄마는 알아. 그 눈빛을, 그 밤을, 내가 다 기억해.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승현이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실엔 더 이상 거짓된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매일 그의 손을 잡고 속삭입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해냈어. 너 대신 말하고, 너 대신 증명하고, 너 대신 그 아이를 무너뜨렸어.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 병실엔 맑은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는 여전히 일정했고, 기계가 띄우는 생체 신호는 긴장과 무관한 숫자들만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눈은 닫힌 채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대답은 없었고, 무슨 노래를 불러도 반응은 없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기 전까진 단 한순간도 아들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과 창민은 법정에서 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름은 조용히 사라졌고, 마침내 정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승현이의 입에서 직접 아무 말도 들을 수 없다는 것만큼은 어떤 법도 어떤 처벌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계절이 바뀌어갈 때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병실 커튼 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고,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왔어. 오늘도 같이 있어줄게.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그때였습니다. 승현의 눈꼬리에 조금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승현아, 그 눈이 아주 천천히 세상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가늘게 떠오른 눈동자 안엔 빛이 없었지만 분명히 정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승현의 눈에서 조용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입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정희는 아들의 이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이제 편히 쉬자. 엄마가 다 막아냈어.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그리고 그 순간 심장 박동이 조용히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정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없이 그저 아들의 손을 가만히 쥐고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작은 납골당 안 햇빛이 부서지는 유리창 아래 정희는 흰 국화를 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가, 이젠 아프지 말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 곁에도 가지 마. 다음 생엔 엄마가 더 먼저 알아볼게. 그땐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이 아닌 이별을 받아들인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멀리 있고 사랑은 때로 너무 깊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세상은 때로 외면하고 법은 늦게 움직이며 사람들은 쉽게 돌아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조용히 묵묵히 지켜주는 일,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복수이고 가장 진실한 승리인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 나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집 뒤편 작은 마당을 하나하나 손질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엔 승현이가 어릴 적 심어둔 감나무가 있었지요. 언제부턴가 그 나무가 매년 꼭 같은 시기에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너 왔구나. 잘 다녀왔지? 승현의 납골당도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나무 아래에 꽃을 한 송이 놓았습니다. 이젠 울지 않을 겁니다. 그토록 무너졌던 시간들 끝에 난 어느새 아픔을 키우는 법을 배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도 복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벌써 드러났고 사람들은 잊었지만 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의 기억으로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집 정원엔 꼭 누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눈물로 이별을 말했고, 어머니는 그 사랑을 기억한 채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에 공감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감사합니다.